그래서 3,000명이 대결을 하고 이 청국 군대는 보급도 잘 돼 있고 잘 요새화되어 있는 데 있고 생고생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고갈된 일본 군대가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보급도 부실해. 근데 전투가 벌어졌어. 근데 3시간 만에 청국 군대를 깨버립니다. 일본군이 뭘 잘했어가 아니에요. 일본군이 막 공격을 하니까 좀 막 한두 발 공격하다가 일본군이 막 맹렬히 공격하니까 자기들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거든요. 응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그 엽지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엽지초가 퇴각을 명령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퇴각을 명령하고 그래서 그 한 수백 명이 전사가 되고요. 수백 명이 부상을 하고 2,000명 정도가 3분의 2가 멀쩡히 살아서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천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성안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3,000명 대 3,000명의 싸움이 아니라 800명 대 1,000명의 싸움이었어요. 나머지 2,000명은 뭐였냐면 엽지초가 이렇게 이 성안 쪽에 전초대를 두고 본대는 자기가 있는데 이 본대가 이 전초대가 싸움이 벌어지면 이 본대는 지원을 가야 되잖아요. 지원을 가야 되는데 이 본대의 목적이 뭐냐?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목적인 거예요. 호위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그 다음에 이 병사들 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뭐 해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2,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본대가 알토란 같은 본대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조선인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군복을 버리고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서 일본군의 군세를 과장합니다.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려고 뭐 일본군은 뭐 신출귀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과장을 합니다. 병사들도 자기들이 도망 나온 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 13,000명이 이렇게 일본하고 싸우려고 딱 이렇게 결기가 됐는데 이 군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정작 두려워했던 건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성안 전투를 치러보고 일본이 청나라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일본이 두려워했던 한 흔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일본군의 진출 루트가 있죠. 그죠? 이 원산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서울이나 평양으로 오려면 이쪽이 훨씬 낫죠. 그죠? 그런데 왜 원산으로 왔을까? 왜냐하면 이 청나라의 백양 함대가 워낙 두려웠고 그 군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요격행위를 하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공격하는 거죠. 요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급이 끊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군사를 여기다가 진출시켰어요. 그리고 육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짠 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청국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청국은 일본보다 훨씬 최신식 무기, 최신식 야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육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항상 배로 들어와야 돼. 걸어 들어올 수가 없어. 사실은 청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평양 전투가 벌어진 이게 결정입니다. 사실은 뭐 이 여순 전투, 위해 전투 다 했는데 이 세 번의 전투로 청일 전쟁은 사실 거의 결정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15일 날 평양 전투가 딱 벌어져요. 평양에 일본군은 16,000명, 청국 군대는 15,000명. 게다가 평양성은 당시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꽤 견고합니다. 돌로 지어 있기 때문에. 성루에 있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보호하는 막루가 잘 되어 있어요. 성루가. 일본군은 야전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군대는 이 진군 과정에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총알도 부족하고, 체력도 고갈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청국 군대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때 지휘관이 누구냐? 지휘관이 이 성안 전투, 아산 전투에서 패주하고 도망갔던 장군인 그 엽지초가 지휘관이 돼요. 전략이 뭐였냐면 평양에서 못 막으면 압록강에서 막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육로로 이렇게 도망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압록강은 그 천혜의 그 요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는 거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딱 치고 나면 일본이 청국 땅으로 못 들어온다. 라고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청일 전쟁 관련된 그걸 읽어보면 정말 군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성이 어디에 있냐면 대동강 변 바로 있어요. 강변에 있어요. 대동강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면 일본군이 대동강으로 가려면 굉장히 삥 둘러서 저쪽으로 가. 상류 쪽으로 해가지고 도하를 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진군을 해야 돼요. 하류로는 안 되지. 그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상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포 같은 경우에는 무게 때문에 뗏목에다 싣고 하면 그게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야포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하하는데 무슨 공사하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에 딱 맞춤된 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뗏목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몇 명이 건너가서 밧줄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평양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보여, 도하하는 게. 바로 코앞은 아니어도 저 멀리서 도하는 무슨 작업을 하면 보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도하를 하게 그냥 내비두겠어요? 출격해서 그 도하 이쪽으로 건너와 있는 일본군 병사들을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도하를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금만 방해해도 그 무거운 야포를, 기관포를 이렇게 강으로 넘어올 때 그 뗏목을 침몰시킬 수 있잖아. 그럼 중요한 무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도하를 감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삥 둘러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도하를 그냥 내비뒀어. 그리고 도하를 했어. 일본군이 삼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엽지초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일본군이 그 도하하는 거를 지켜보고, 그때 좌장우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죠. 우국충정이 있는 군인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참 군인이었어. 아니 저걸 그냥 보고 그냥 출격합시다. 출격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엽지초. 그럼 군대가 왜 있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충분히 이겼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병이 수백 명이 나가서 일본군을 완전히 휘저어버립니다. 문을 열고, 평양성 문을 열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밀집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병이 다가오는 속도는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기병이 다가오는 속도는 그 탄환을 장입하는 속도, 장전하는 속도가 그걸 감당을 못 해내거든. 몇 놈은 죽이겠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황하는 거야. 준비하고 있다가 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기병이 다가오니까
기병이 똑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회전을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열이 다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군을 휘저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가 확 기우는 상황이었어. 기울어서 한 번 더 공격을 하면 사실 일본군은 패주할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일본군은 그때 총알이 똑 떨어졌대. 그때 뭐 일본 기록들 내는 데는 그 백기를 청국 군대가 평양성에서 백기를 들기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걸로 그 보급품으로는 3시간을 채 전투를 벌이지 못하는 정도밖에 무기가 없었어요. 3시간을 버티면 와 고함만 지르고 이래도 일본군이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와 감을 지르는 게 아니라 엽지초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일본군의 패배 직전에 항복을 했어.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 전군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사진 찍고 있다. 청국의 이 군대 메커니즘과 일본의 군대 메커니즘이 전 세계에 타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청국은 이건 종의 호랑이구나. 그러니 일본 군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기만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하러 보냅니다. 항복인지 아닌지. 그리고 일본의 청국 군대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지휘 라인이 총 공격을 감행해요. 그리고 문을 열어 놓고 밀고 들어가 버린 거죠.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청국은 뭘 어떻게 해서도 이제는 그 회복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양상이 똑같이 여순전투. 이 여순전투는 또 이 육지전이었어요. 육지전인데 여기는 좀 약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북양 군대는 여기는 이제 중국 땅에서 벌어진 거니까 조금 더 이 사기가 청국이 전투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이미 기세가 오른 일본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기 위해라고 하는 데서는 위해에서는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일본이 두려워했던 7,000톤급 전함이 있었는데 그 전함을 끌고 나가서 일본군을 선제 공격을 했으면 아마도 일본군이 위협을 느끼고 쉽게 공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군사 자산을 정박시켜 놓고 위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에 그냥 자기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 바깥에서 위하이라고 하는 한자로 위해라고 하는 그 위에 만 바깥에서 함선이 이미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육군이 상륙해가지고 결국은 함락을 시켜요. 완전 살육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못 지켰죠. 더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남양 군대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전쟁 과정에서 남양 군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북양 군대가 격파되면 내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남양 군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산동 여기까지 한량을 아예 내줘 버려요. 물론 나중에 삼국 간섭에 의해서 러시아,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이 간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이 이 여기와 여기의 한량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신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 2만 양,
근데 그 미만량은 그 당시에 일본 국가 전체 예산 있죠. 국가 재정의 2년치야, 2년치. 근데 그걸 배상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일본은 절치부심,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뒤에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전을 벌여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돈으로.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해체, 붕괴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모든 질서가 일본이 장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게, 천국을 이겼으니까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군부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군비를 가지고 군사력을 확장할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천국은 제꼈으니까 이제 러시아만 제끼면 된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러시아를 연구하고 군비를 확장해서 결국엔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러시아를 한반도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목적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는 조선 땅에 사는 백성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해가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조선의 정부든 조선의 지배 세력이든 외세야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야 될 조선의 정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수탈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아무도 바랄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초기 선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근대 한국의 시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됐고 그 다음에 초기 선교, 특히 초기 선교를 중심으로 다룰 텐데 초기 선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선교의 과정에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본군의 진출 루트가 있죠, 그죠? 이 원산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서울이나 평양으로 오려면 이쪽이 훨씬 낫죠, 그죠? 그런데 왜 원산으로 왔을까? 왜냐하면 이 청나라의 백양 함대가 워낙 두려웠고 그 군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요격 행위를 하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공격하는 거죠. 요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급이 끊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군사를 여기다가 진출시켰어요. 그리고 육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짠 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청국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청국은 일본보다 훨씬 최신식 무기, 최신식 야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육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항상 배로 들어와야 돼. 걸어 들어올 수가 없어. 사실은 청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평양 전투가 벌어진 이게 결정입니다. 사실은 이 여순 전투, 위해 전투 다 했는데 이 세 번의 전투로 청일 전쟁은 사실
거의 결정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15일 날 평양 전투가 딱 벌어져요. 평양에 일본군은 16,000명, 청국 군대는 15,000명. 게다가 평양성은 당시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꽤 견고합니다. 돌로 지어 있기 때문에. 성루에 있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보호하는 막루가 잘 되어 있어요. 성루가. 일본군은 야전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군대는 이 진군 과정에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총알도 부족하고 체력도 고갈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청국 군대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때 지휘관이 누구냐? 지휘관이 이 성안 전투, 아산 전투에서 패주하고 도망갔던 장군인 그 엽지초가 지휘관이 돼요. 전략이 뭐였냐면 평양에서 못 막으면 압록강에서 막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육로로 이렇게 도망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압록강은 이 천혜의 그 요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는 거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딱 치고 나면 일본이 청국 땅으로 못 들어온다. 라고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청일 전쟁 관련된 그걸 읽어보면 정말 군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성이 어디에 있냐면 대동강 변 바로 있어요. 강변에 있어요. 대동강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면 일본군이 대동강으로 가려면 굉장히 삥 둘러서 저쪽으로 가. 상류 쪽으로 해가지고 도하를 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진군을 해야 돼요. 하류로는 안 되지. 그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상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포 같은 경우에는 무게 때문에 뗏목에다 싣고 하면 그게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야포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하하는데 무슨 공사하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에 딱 맞춤된 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뗏목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몇 명이 건너가서 밧줄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평양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보여, 도하하는 게. 바로 코앞은 아니어도 저 멀리서 도하는 무슨 작업을 하면 보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도하를 하게 그냥 내비두겠어요? 출격해서 그 도하 이쪽으로 건너와 있는 일본군 병사들을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도하를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금만 방해해도 그 무거운 야포를, 기관포를 이렇게 강으로 넘어올 때 그 뗏목을 침몰시킬 수 있잖아. 그럼 중요한 무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도하를 감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대결을 하고 이 청국 군대는 보급도 잘 돼 있고 잘 요새화되어 있는 데 있고 생고생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고갈된 일본 군대가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보급도 부실해. 근데 전투가 벌어졌어. 근데 3시간 만에 청국 군대를 깨버립니다. 일본군이 뭘 잘했어가 아니에요. 일본군이 막 공격을 하니까 좀 막 한두 발 공격하다가 일본군이 막 맹렬히 공격하니까 자기들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거든요. 응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그 엽지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엽지초가 퇴각을 명령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퇴각을 명령하고 그래서 그 한 수백 명이 전사가 되고요. 수백 명이 부상을 하고
2,000명 정도가 3분의 2가 멀쩡히 살아서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천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성안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3,000명 대 3,000명의 싸움이 아니라 800명 대 1,000명의 싸움이었어요. 나머지 2,000명은 뭐였냐면 엽지초가 이렇게 이 성안 쪽에 전초대를 두고 본대는 자기가 있는데 이 본대가 이 전초대가 싸움이 벌어지면 이 본대는 지원을 가야 되잖아요. 지원을 가야 되는데 이 본대의 목적이 뭐냐?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목적인 거예요. 호위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그 다음에 이 병사들 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뭐 해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2,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본대가 알토란 같은 본대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조선인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군복을 버리고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서 일본군의 군세를 과장합니다.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려고 뭐 일본군은 뭐 신출귀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과장을 합니다. 병사들도 자기들이 도망 나온 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 13,000명이 이렇게 일본하고 싸우려고 딱 이렇게 결기가 됐는데 이 군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정작 두려워했던 건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성안 전투를 치러보고 일본이 청나라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일본이 두려워했던 한 흔적이 바로 여기입니다.